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 476페이지 가시면 MBS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영어도 돼 있고 됐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일단은 뭐 암기하는 또 이 비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데 박스에 보시면 콜방어라는 자체는 제가 3, 4월 달까지 가서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저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계 사항과 이 저당권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MBS에 대한 종류예요. 종류다. 네 가지가 있는데,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MPTB가 있고, CMO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발행하는 게 CMO입니다. CMO가 가장 출제가 또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행하는 게 거의 MBB를 발행해요. 채권 형태는. 그래서 얘와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대출자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조기상환 위험. 그래서 우리가 이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기상환하게 되면 은행이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이건 시장금리가 낮았을 때고요. 만약에 시장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죠? 그래서 이자할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 위험을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아까 왜 채무불이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소득이 낮아지거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생기니까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죠? 나중에 이제 경매 처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경매 처리 자정도 복잡하거니와 여러 가지 장치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저당권이 가진 자가 져요. 근데 이거를 은행이 공사한테 팝니다. 공사는 이걸 다시 또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채 증권이에요. 그래서 지분 증권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 형태로 발행합니다. 근데 발행하는데 그 형태가 틀려요. 그래서 지분 형태냐, 채권 형태냐, 혼합 형태가 틀리는데, 자, 가볼게요. 얘는 모기지 패스예요, 패스. 패스라는 건 넘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체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분형입니다. 콜방어는 지금 하지 마세요. 3, 4월 달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문제 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간이 보이지 않고 다 투자자한테 넘겨버립니다. 투자한테.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투자자가 다 가져가서 투자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위험을 발행기관이 질까요? 투자자가 질까요? 투자가 집니다. 그죠? 투자가 이제 위험도 크고 제 수익도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기지백 펀드라는 얘기는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그래서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한테 절대 안 넘겨요.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그러면 발행기관이 보유하기 때문에 전부 위험을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지십니다. 투자는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투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지만 수익도 낮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혼합형입니다. 두 가지 혼합형. 그래서 모기지 이제 패스면 얘는 페이입니다. 페이. 페이수라는 것은 원리금만 넘겨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기죠. 그럼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해요. 조기상환 부담. 근데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당권은 채무불이행 위험 기억하시죠? 그죠?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기관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반반씩 위험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죠? 혼합형입니다. 그죠? 그런지 나온 게 CMO예요. CMO는 조기상환 위험을 우리가 이 다계층 채권으로서 장기 투자자일수록 조건이 약간 틀리게 만듭니다. 다계층 채권. 그래서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야매로 가면 투자자가 소리 나는 데를 쓰면 투자자가 되죠. 그죠? 투자 되고요. 발행 기간을 소리 나는 데 쓰면은 발이 됩니다. 발.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B가 나오면 발행 기간 찍으십시오. 발행 기간. T가 나오면 투자자 찍으십시오. 그죠? 그러면 잡으세요. 얘는 발발이에요. T가 없죠. 그죠? 그러면 모든 위험을 다 누가 집니까? 발행 기간이십니다. 요게 3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다음에 얘는 T하고 B가 그냥입니까? 투자자와 발행 기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죠. 그냥입니까? 혼합형입니까? 혼합형이죠. 그래서 페이니까 원리금만 넘겨요. 본드는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TS는 뭡니까? 야매입니다. S는 학교 다닐 때 그냥입니까? 복수체제입니까? 복수체제죠. 그냥이에요. 투자자 애들이에요. 투자자 애들이죠. 그럼 다 누가 진다? 투자자가 집니다. 이해했죠? 그죠? 박스 가볼게요. 자, MPTS는 저당 대출 직분 이전 증권인데요. 지분형입니다. 자, 따라보세요. 투투. 다 누가 집니까? 투자자 집니다. 원리금치권에 대한 조기상환과 집합물 소유권 저당권 다 투자자가 지고요. 자, MBB는 채권형이죠. 그죠? 그래서 저당 대출 담보부 채권이라고 나오는데 따라보세요. 얘는 발발. 다 발행 기간이 지는 거죠. 근데 MPTB와 CMO는 그냥입니까? 제가 아까 혼합형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만 투자자 가져가요.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MPTS는 모기지 패스스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분형 MBS다라는 것만 동그라미 2번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은 투자자한테 가지고 차입자의 채무행위에 대한 집합물 소유권 다 투자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 위험 모두 투자자한테 가니까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TS 그냥이에요. 투자자 애들이에요. 애들 그렇게 야매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 오른쪽 MBB 갑니다. MBB는 채권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자 이거는 야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발발. 물론 모기지 백 본드라는 자체는 본드가 채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리금 수취권과 차입자의 채무행위에 대한 집합물의 소유권을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발행기간이죠. 모든 발행기간이시고요. MPTB 갑니다. 자, MPTB는 모기지 패스예요. 페이예요. 페이. 페이라는 건 지불한다는 얘기죠. 원리금만 투자한테 넘기고 본드는 채권,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따라보세요. TB. 그러면 투자자 발행기간이 다 있죠.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지분채권 혼합형이고요. 2번에 가시면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한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입자의 채무행위에 대한 집합물 소유권 이 저당권을 발행기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이 혼합해서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체크하시고요. 넘기면 CMO가 잘 나와요. CMO는 다 보여드릴게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혼합형인데 다계층 채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트렌치로 구성이 됩니다. 오른쪽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중간에 박스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는 후순위보다 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만기가 1년, 3년, 5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치시키면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그죠? 그럼 만기 구조도 다르고요. 금리 이자도 다릅니다. 장기 투자자일수록 더 우리가 그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 1번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를 트렌치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치로 구성됐다는 거 있죠. 1번 혼합형 MPTB의 일종인데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채권의 만기가 이자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한다 해서 다계층 채권이에요. 2번 별표. 그 때문에 CMO는 원리금은 투자가 갖고 있고요. 차입자가 채무행위에 대한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혼합형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문제를 낼 거거든요. MBB 따라해보세요. 발발. 그럼 투자자가 져요. 다 발행기간이죠. 요걸 맞히십시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81페이지입니다. 481로 가시면 개발금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개발금융은 공급자한테,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1번에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자, 얘도 기출이 되면서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PF를
여러분이 깊게는 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 문제 맞힐 정도로 가볍게만 터치를 하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들어보세요. PF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프로젝트로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이 수익성이 돼요, 그죠? 이 대출에 대한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대표적인데,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우리가 SOC 사업, 그죠?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도로 항만,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투자가 되면서 보통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물적 담보와 신용이 담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게 다음 주에 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업주가 우리가 뛰어듭니다. 포스코라는 회사가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고, 그래서 뱅크 대주단, 돈을 빌려준 측이 대주단이고 얘가 차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돈을 대줬다, 대주단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고, 그래서 금융지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등 제2금융권이 이제 뛰어들어요. 자, 같이 공동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갖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주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독립된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회사를. 그래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PF를. 그럼 여기서 거의 우리가 회계 처리랑 모든 자금 관리와 모든 이 법적인 것이 완전히 실용적인 돼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소구금융이라는 게 나와요. 소구라는 건 뭐냐면 상환 청구를 하는 게 소구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적 담보로 해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하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그냥 합니까? 경매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상환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환 요구하는 게 이제 왜 염리 어음 끊어주는 거 아시죠? 그럼 발행일이 있으면 그냥요 지급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행에 탁 집어넣으면 은행이 소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소구예요. 왜냐하면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도산됐더라도 이 사업주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100% 비소구가 아니라 또는 제한 소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다 맡기지 않고, 자,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은행 가서 담보대출 없으면 왜 연대보증서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한테 보증을 원합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를 나눠요. 근데 위험을 분산시키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높은 금융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부의금융이라는 게 나와요. 자, 부의금융 효과는 뭐냐면 장부 외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포스코는 인천공항 만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지역에 아파트를 지려고 했어요. 포스코가 사업주가 포스코가 그러면 A은행은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기업의 결산서. 결산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그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왜 유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유량, 그죠? 그래서 유량, 수용급에 단기순이익 같은 게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단기순이익은 유량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대차대조표는요
자, 차변과 대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자, 시험 문제 다 관련됩니다. 투자론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플러스해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자본은 자기 자본입니다. 이게 합치는 게 자산이라는 게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억이고 얘가 100억이면 자산이 2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자, 이 사업주가 포스코가 이 100억이 부채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은행은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금융은 뭐냐면 장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부채는요, 이 포스코한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독립된 회사가 관리를 해요. 그죠? 그러면 포스코에는 장부에 기록됐습니까? 장부 외의 금융입니까? 금융이죠.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은행은 어떻습니까? 너 부채 없네? 그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 돈을 빌리는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사업주의 이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 1, 2월 달이니까 제가 그냥 중요한 것들만 그냥 체크해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전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밑에 가시면은 자, 양가로 1번 가볼게요. 전통적 기업금융과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자,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줄이 이제 다음 시간 나올 건데 대출 기간에 특정인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그걸 대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네 번째 사업성이나 앞으로 현금 흐름, 즉 그 앞으로 이 어떤 현금 흐름과 그 경제 단위의 자산을 기초로 하는 대출을 제공하는으로써 사업성이 담보죠. 그래서 개발업자 입장의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되므로 부채 금융 방식으로 이제 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굵은 글씨 위주로 좀 갈게요. 3번에 가시면 차주 입장에서는 높은 금융 비용이 별도 수수료 부담이 생기겠죠, 그죠? 금융 부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을 배분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위험을 배분시키는 것은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부의금융 별표쳐 놔보세요. 부의금융. 아까 오프 밸런스라는 얘기는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은요, 차변과 대변에 안 맞아서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번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럼 기억의 파란 색깔. 이건 개발사업주의 이점입니다. 대차제표에 관련 문자가 기재되지 않으니까 사업주의 대외신용도 영향을 주지 않는 부의금융이 나타나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의 이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3번의 별표.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속으라 그랬어요? 제가 비속으라 그랬어요? 상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으로서 밑에 대출기관의 프로젝트 사업주 사이에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 위험 배분의 조합이 또 활용되기도 하겠죠.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비소구 제한적 소구라는 게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파란 색깔. 대출기관은 프로젝트 사업의 위험에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다음과 같이 직접 간접히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에 대한 것은 뭐 세부적인 건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하고요. 4번에다 별표. 금융기관이 독립적인 결제관리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자금 관리는 차주가 하는 게 아닙니다. 대주단이 합니다. 금융지원단이. 그래서 이 독립된 회사에서 에스크로우라는 계정을 통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의 대출기관은 독립적인 결제관리 계좌를 설정해서 관리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것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로서 금융기관으로서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또 이해 당사자를 두겠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대출 기간 또 높은 이자와 수익수수료 또 획득이 가능한데 넘겨봅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은 프로젝트 회사가 다른 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상부동산에 전념하게끔 단일 사업에만 치중하게끔 또 한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밑에 이 3번서부터 4번까지는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리겠고, 자, 갑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낸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뭐라고 낼 거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량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맞습니까? 됩니까? 틀립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에 내포한 장래 수익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이기 때문에 상한 청구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한 소구라는 거 꼭 읽어보시고요. 부해금융이라는 건 장부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건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장점입니다. 채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 정도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486페이지로 가시면 486페이지 가시면 자 이번에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죠, 그죠? 조인트 벤처는 밑줄만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자 그냥 조인트 벤처는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벤처 사업이라는 건 아이템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개발업자가 은행 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담보 갖고 오래요. 야 나 담보 없는데? 그럼 가 임마. 야 그러지 말고 들어봐. 내가 지금 좋은 개발 사업이 있어. 여기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에 투자해 볼래? 그래 알았어. 투자해 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절대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은행한테 지분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조인트 벤처는 요거는 지분금융이라는 게 시험제 나와요. 무슨 금융? 지분금융. 그래서 가볼게요. 자, 조인트 벤처는 맨 끝에 보시면 지분금융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것만 가져가세요. 지분금융 방식. 그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지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한 은행은요 지분에 투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배당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분금융 방식이다 나오지 그렇게 깊숙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어요.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만 암기하세요. 그럼 어디냐? 오른쪽에 3번에 03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저자분이 책을 쓰실 때는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저 보세요. 이 법제처에서 뽑아온 건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언제 바뀌었냐? 1월 19일 날 일부 개정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번 시험 문제 이제 시행이 6개월이니까 7월 30일서부터 20일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싹 다 중간중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은 안 바뀝니까? 법은 바뀝니까? 바뀌어요.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무슨 법이 있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10월 29일 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발표는 됐어요. 1차 발표는. 근데 시험 공고가 나와요. 시험 공고. 시험 공고는 나오는 건 뭐냐면 시험 공고 안에는 시험 날짜를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그 원서 접수를 할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7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7월 중순에 시험 공고를 내요.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시험 공고 현재 시행하는 법을 작성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이게 시행되는 게 7월 20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시험 공고가 나냐에 따라서 이 바뀌는 법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아직 안 해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월 19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시행되는 게. 그래서 7월 20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 바뀐 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라는 또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법 바뀐 게 나왔긴 했지만 일부적으로 그 이론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리츠를 가겠는데 리츠는 자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까?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자해서 리츠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 또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얘한테 투자를 해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얘도 자기 지분을 팔았으니까 지분금융이라는 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때 발행하는 증권이 지분증권이죠.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얘는 직접 상장이 돼 있어요, 지금 주식이.
그죠? 그다음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에 대한 뭐 골든 나래 리츠라든지 일반 리츠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죠. 이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가 상장이 됐다는 건 주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합니다. 투자를 해서 우리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MBS를 우리가 발행을 했죠. 부동산 증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도 이제 30% 이내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렇게 얘가 여기에 대한 임대 수익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으면 이것을 얘한테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배당.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풀 수 있는 정도의 것만 가겠는데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자기관리 리츠와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와 그 다음에 기업구종 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이에요. 실체 회사가 있습니다. 상근 임직원도 고용을 해야 돼요. 상근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원목형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다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구종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부도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요, 이게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질채권이, 그죠? 뭐 이런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기업 구조적 리츠를 정부가 만들어요. 특례 조항을 줍니다. 얘는. 그래서 이런 이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리츠가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직 자기관리 리츠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리츠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얘는 아직 법인세를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일정 배당이 되면 법인세를 면제해줍니다. 법인세를. 그다음 우리나라 숫자는요, 기업 구종 리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좀 활성화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하라는 것만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는 또 상법에 봤고요. 자, 주식을 발행하죠. 불특정 다수한테 자금을 조달합니다. 부동산 투자 운영을 해서 수익을 주주한테 금전 배당을 합니다. 밑줄 금전 배당. 제도 해설을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상 정의는 투자회사라고 하고 리츠라고 이렇게 합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주식은 부동산을 지분증권화 시킨 거죠. 발행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죠. 주식이 시세 차익이 있어요. 항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당연히 밑줄 쳐보세요. 투자 원금의 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나왔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라는 것도 가져가십시오. 간접 투자.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얘가 이 500억짜리 빌딩을 직접 사게 되면 현금화 시키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한 게 아니라 주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가 좀 빠르다는 거죠. 현금화. 그다음 밑에 박스에 아직 설립자본금 요거 아직 보지 마세요. 이게 1월 19일 날 개정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공고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은 가져가십시오.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다음 주에 풀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자기 관리는 실체입니다. 실체 회사로서 본조매의 지점을 있으며 상금 인증원도 있어요.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그 존속 기간이 연속적입니다. 자가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 등을 포함한 우리가 임직원을 상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건데요. 위탁관리 갑니다. 위탁관리는 명목이에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입니다. 자산 투자 운용을 외부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에서는 본조매의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가 없고요. 자, 제가 기업구조정 리츠 기억나시죠?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IMF 때문에 생겼어요. 이 IMF가 이제 부실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대기업의 구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상화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이 한시적이에요. 5년, 7년. 그래서 기업구조정은 명목회사고 위탁관리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이 기업구조정 리츠는 자기관리보다 운영구조정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특례 조항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 면목회사이므로 법인세 면제 특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넘겨볼게요. 490페이지는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문회사는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까 위탁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이 회사에 위탁을 해요. 자산을.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보지 마시고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문만 해줍니다. 투자에 위탁을 해서 투자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만 및 초점을 보세요. 그게 자문회사예요. 자문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제가 4월 달에 가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요것만 가져갈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 그 50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대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하실 때 1번 주식을 투자 지분을 표준화 증권화해서 소액 투자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2번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배당 소득,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를 또 향유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주식을 삼으로써 인플레이션 해지를 또 보호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샀지만 부동산에 투자한 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회사는 전문회사를 통해서 자산의 투자 운영으로 투자의 전문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경영실적 사업계획 임원의 변동 등을 일반한테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으니까 회계감사를 받겠죠.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아까 부동산 회사 사들이는 게 기업구조적이죠. 그죠?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불필요한 매물 부동산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부실된 기업구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의 투자회사에 설립하면 활발한 투자 운영을 통해서 정부 입장 시장의 효율성을 또 높아지고 뭐 상품의 질적 수준도 향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좌측의 기출 파헤치기를 다음 주에 낼 거거든요.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오른 거 좌측에 보시면 자, 일단 몇 억은 아직 보지 마세요. 그죠? 일단 1번을 보시면 위탁 관리는 아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죠. 직원을 상근임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 다음 자, 2번에 가시면 상법상 실체회사라는 게 있죠. 자, 아까 제가 기업구조정은 실체입니까? 명목회사입니까? 명목이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기관리는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맞죠. 4번은 보지 마세요. 자본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5번도 아직 보지 마십시오. 5번도 이제 위탁관리에 대한 게 이제 그게 초과하는 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3번 맞고요. 그 지문을 다음 주에 염려히 와서 마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펀드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506페이지 펀드는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509페이지 가시면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케이트. 다음 주는 신디케이트 접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로 가시면 미리 별표를 하나만 쳐놔볼게요. 밑에 가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래서 다음 주에 니츠는 얘기를 했고요. 자, 신디케이트가 남았죠. 신디케이트만 말씀을 또 드리겠고, 조인트 벤처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는 뭐 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다 얘네들이 조인트 벤처. 자, 아까 제가 이 두 가지가 다 지분금융이라고 했었죠, 그죠?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신디케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지분금융, 부채금융 별표 3개 치라고 했었나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다음 시간에 조정을 해서 금융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오늘까지만 한 거를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오셔서 프린트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를 좀 푸세요. 보시고 다음 주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좀 틀린 거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신디케이트와 지분과 부채금융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